저는 65세 서울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3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서울에서 살았어요. 출근길 지하철은 늘 10,000원이었고 퇴근 후엔 윗집 소음에 잠을 설쳤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일 경쟁해야 했고 집에 와서도 관리비며 주차 문제며 신경 쓸 게 끝이 없었죠. 퇴직금을 받던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다고요. 아내와 밤마다 앉아서 미래를 그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가서 텃밭을 가꾸고 직접 기른 상추로 쌈을 싸먹는 겁니다. 닭장에서 따뜻한 계란을 꺼내고 저녁엔 마당 평상에 앉아서 별을 보는 거죠.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서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3억 5천에 팔렸는데 대출 갚고 나니 2억 정도 남았어요. 그 돈으로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집을 샀습니다. 100평짜리 땅에 지어진 전원주택이었어요. 처음 그 집을 봤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넓은 마당이 펼쳐졌고 뒤로는 야트막한 산이 보였어요. 공기는 맑았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여기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마당에 평상을 펴고 누워서 별을 봤어요.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은하수가 보였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고 바람에 풀 냄새가 실려왔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던 삶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텃밭을 일궜어요. 호미를 들고 땅을 파헤치며 상추씨를 뿌렸습니다. 고추 모종도 심었고 작은 토마토도 심었죠. 손에 흙이 묻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도시에서는 돈을 주고 사 먹던 것들을 이제는 제 손으로 길러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옆집 할머니가 직접 담근 된장을 한 통 갖다 주셨고 앞집 할아버지는 모종 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여기 오면 다들 힘들어 하는데 우리 부부는 잘 적응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저는 정말로 이곳이 제 마지막 보금자리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달콤한 꿈이 얼마나 갔을까요? 딱 3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3개월이면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도시에서 봄은 벚꽃 구경 가는 계절이었어요. 하지만 시골에서 봄은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당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겨우 이틀 전에 뽑았던 잡초가 다시 자라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 종아리 높이까지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틀 만에 이렇게 자랄 수 있나 싶었어요.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허리를 굽히고 앉아서 뽑다 보니 등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일어서려고 하는데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신음이 절로 나왔어요. 겨우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파스를 가져왔죠. 아내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천천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만 손을 놓으면 텃밭은 금세 정글이 됐거든요. 일주일 후 심어놨던 상추를 보러 갔어요. 벌레가 잎을 갉아먹어서 구멍투성이가 돼 있었습니다. 고추잎도 시들어 있었고요. 농약을 쳐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농약을 치면 유기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일일이 벌레를 잡았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쪼그리고 앉아서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도시에선 엘리베이터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매일 산비탈을 오르내렸어요. 마을 어귀에서 우리 집까지 경사진 길을 걸어 올라가야 했거든요. 장을 보고 오는 날엔 무거운 짐을 들고 그 언덕을 올랐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허리가 뻐근했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쉬러 온 거 아니었냐고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아내도 지쳐 있었어요. 텃밭 일도 힘들지만 넓은 집을 청소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서울 아파트는 30평이었는데 이 집은 마당까지 합치면 100평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읍내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허리 디스크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리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텃밭 좀 가꿨다고 했더니 나이 드신 분들이 갑자기 농사일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물리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전원 생활은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었어요. 서울에서 헬스장 다닐 때는 1시간 운동하고 사우나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게 건강관리였죠. 근데 여기선 하루 종일 허리 굽히고 무릎 꿇고 땀 흘려야 했어요. 쉬는 시간 따윈 없었습니다. 이틀만 텃밭을 보지 않으면 잡초가 자랐고 사흘만 손을 놓으면 채소가 시들었어요. 일주일을 쉬면 텃밭은 엉망이 됐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전원 생활은 쉬는 삶이 아니라 일이 끝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파스를 붙이고 잠들었어요. 아내도 무릎에 찜질을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아내도 지쳐 있었어요. 텃밭 일도 힘들지만 넓은 집을 청소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서울 아파트는 30평이었는데 이 집은 마당까지 합치면 100평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읍내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허리 디스크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리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텃밭 좀 가꿨다고 했더니 나이 드신 분들이 갑자기 농사일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물리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전원 생활은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었어요. 서울에서 헬스장 다닐 때는 1시간 운동하고 사우나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게 건강관리였죠. 근데 여기선 하루 종일 허리 굽히고 무릎 꿇고 땀 흘려야 했어요. 쉬는 시간 따윈 없었습니다. 이틀만 텃밭을 보지 않으면 잡초가 자랐고 사흘만 손을 놓으면 채소가 시들었어요. 일주일을 쉬면 텃밭은 엉망이 됐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전원 생활은 쉬는 삶이 아니라 일이 끝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파스를 붙이고 잠들었어요. 아내도 무릎에 찜질을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겨우 2달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후회한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적응될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몸이 힘든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건 참기 어려웠어요. 시골로 오기 전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서울 아파트 관리비가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시골에선 관리비가 없으니까 그 돈이 고스란히 절약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틀린 계산이었습니다. 첫 겨울이 왔을 때 저는 고지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난방비가 42만 원이 나온 겁니다. 서울 아파트에선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나와야 2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그 2배가 넘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웅크리고 앉아서 고지서를 들여다봤어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한국전력에 전화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전원주택은 단독주택이라 단열이 아파트만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난방 면적이 넓으니 당연히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달은 더 심했어요. 48만 원이 나왔습니다. 추워서 보일러를 더 돌렸거든요. 저는 내복을 2벌 겹쳐 입고 아내는 내복에 패딩까지 입고 집안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도 난방비는 계속 나왔어요. 2월 어느 날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덜컹덜컹 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꺼져버렸어요. 한겨울에 난방이 끊긴 겁니다. 급하게 보일러 수리업체에 전화했어요. 기사님이 오셔서 보일러를 들여다보더니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리비를 물어봤습니다. 150만 원이라고 했어요.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150만 원이냐고요? 기사님은 부품값이 비싸고 출장비도 있고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다고 설명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보일러를 고치지 않으면 얼어 죽을 판이었으니까요. 통장에서 15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봄이 되니 이번엔 지붕에서 물이 샜어요. 비가 오는 날 안방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대야를 갖다 놓고 물을 받았죠. 지붕 수리 업체를 불렀습니다. 기와를 새로 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견적을 내보니 80만 원이었어요. 여름이 되니 벌레가 들끓었습니다. 모기는 기본이고 개미, 거미, 그리고 이름도 모를 벌레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방충망이 있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방역업체를 불렀어요. 한 번 방역하는데 15만 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달만 지나면 또 벌레가 나타났어요. 결국 여름 동안 3번을 방역했습니다. 마당의 잔디도 문제였어요. 처음엔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관리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잔디 깎기 기계를 사야 했고 그게 30만 원이었어요. 기계로 깎는 것도 일이었지만 깎고 나면 잔디 쓰레기를 치워야 했습니다. 정화조도 문제였습니다. 아파트는 하수도가 연결돼 있지만 여기는 정화조를 써야 했거든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청소를 해야 하는데 한 번에 20만 원이 들었어요. 수도시설도 말썽이었습니다. 여름에 수도압이 약해져서 물이 잘 안 나왔어요. 수도배관을 점검해야 한다고 해서 업체를 불렀더니 4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에 지출 내역을 적기 시작했어요. 적다 보니 한 달에 평균 100만 원 정도가 집 관리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관리비 30만 원이 아까워서 내려왔는데 여기선 그 3배 이상이 들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시골로 내려온 지 6개월 만에 500만 원 넘게 나간 게 보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었어요.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파트가 훨씬 싸게 먹혔을 거라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도시는 비싸서 떠났지만 시골도 만만치 않게 비싼 곳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이렇게 계속 나가면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계산 결과는 암담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10년도 못 버틸 것 같았어요. 시골로 내려오기 전 저는 시골 사람들이 순박하고 정이 많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봤던 것처럼요. 이웃끼리 반찬 나눠 먹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그런 따뜻한 공동체를 상상했어요.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웃으시면서 환영한다고 말씀하시더니 마을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냐고 물었더니 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발전기금이 뭐냐고 물었어요. 이장님은 마을 회관 보수하고 마을 행사하는 데 쓰는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은 다 낸다고 하셨어요. 의무사항이냐고 물었더니 의무는 아니지만 다들 낸다고 하셨습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까 이장님이 웃으시면서 말했어요. 뭐 강제는 아니지만 마을 사람들이 안 좋게 볼 수 있다고요. 결국 냈습니다. 50만 원을 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마을 회관 청소 당번이 돌아왔어요. 일요일 아침 8시까지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허리가 아팠지만 나갔습니다. 안 나가면 뭐라고 할 것 같았거든요. 회관 청소를 하고 나니 회식을 한다고 했어요. 회비는 1인당 3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니까 6만 원을 냈죠. 그 다음 달에는 마을 체육대회가 있다고 해서 또 회비를 냈고, 그 다음엔 경로잔치가 있다고 해서 또 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뭔가 행사가 있었고, 그따마다 돈을 내야 했어요.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 한 번 안 냈더니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슈퍼에 장 보러 갔을 때 들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도시 사람들은 역시 이기적이라고, 돈은 있으면서 마을 일엔 관심이 없다고요. 아내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들은 척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을 행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돈도 꼬박꼬박 냈어요. 마을에서 따돌림 당하는 게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벽 5시만 되면 옆집에서 트랙터 소리가 들렸어요. 덜컹덜컹 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아침이었어요. 참다 못해 옆집 할아버지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조금만 늦게 일을 시작하실 수 없냐고요. 할아버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농사는 원래 새벽에 하는 거라고, 시골 생활이 싫으면 도시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 싶었습니다. 여름이 되니 더 심했어요. 마을 뒤쪽에 축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냄새가 났습니다. 가축 분뇨 냄새였어요. 바람이 불면 그 냄새가 우리 집까지 날아왔습니다. 창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았거든요. 한여름인데 창문을 닫고 지내야 했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읍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볼까요? 그런데 아내가 말리더라고요. 마을 분여회에서 들었대요. 여기선 민원 넣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마을에서 완전히 왕따 당한다고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이 냄새를 그냥 참고 살아야 하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거리가 있었어요. 우리를 마을 사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외지인으로 봤습니다. 마을 회의가 있을 때도 저희 의견은 잘 안 들어줬어요. 마을 입구 가로등이 고장나서 밤에 너무 어둡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장님이 예산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후에 회관 앞에 새 벤치는 설치하더라고요. 우선순위에서 우리는 밀려 있었습니다. 마을 잔치가 있을 때도 느꼈어요. 마을 토박이들끼리는 옛날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는데 우리한테는 그냥 형식적으로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왔냐? 뭐 하던 사람이냐? 그런 것만 물었어요.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을 행사에 열심히 나가고 청소도 빠지지 않고 하고 웃으면서 인사도 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슈퍼 앞에서 할머니 몇 분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제가 지나가자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뭔가 말하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웃과의 관계는 도시보다 더 복잡한 정치였습니다. 도시에선 서로 간섭하지 않았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지만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서로 신경 쓸 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골에선 뭐든지 보였습니다. 누가 언제 나가고, 누가 뭘 사고,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 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매일 긴장하며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시골로 왔는데 오히려 더 불편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시골로 내려오기 전 저는 차로 40분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살다 보니 그 40분이 정말 멀더라고요. 우리 마을에서 읍내까지 가려면 구불구불한 산길을 타고 가야 했어요. 마트도 읍내에 있고 병원도 읍내에 있었습니다. 약국도 은행도 다 읍내에 있었어요.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 살 때는 달랐어요. 집 앞에 편의점이 있었고 걸어서 5분이면 마트가 있었습니다. 지하철 타고 15분이면 병원에 갈 수 있었죠. 차가 없어도 버스며 지하철이며 다 있었어요. 여기는 버스가 하루에 3번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7시, 낮 12시, 저녁 6시. 그게 전부였어요. 시간을 놓치면 다음 버스까지 5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했어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마침 제가 허리 물리치료 받는 날이었거든요. 같이 가자고 했어요. 아침 일찍 차를 몰고 읍내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국에서 약 받고 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왕복 5~5시간이 걸린 겁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고 한숨을 쉬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또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무릎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텃밭일을 해야 했거든요. 잡초가 또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버스 타고 다녀올 수 있겠냐고요. 아내가 버스 시간표를 확인했어요. 낮 12시 버스를 타면 병원 도착이 1시쯤 되고 진료받고 나오면 저녁 6시 버스는 놓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집에 오는 게 밤 9시가 넘는다고요. 결국 제가 데려다 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병원 갈 때마다 제가 운전을 해야 했어요. 아내 물리치료가 일주일에 2번이었거든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왕복 80km를 운전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장시간 운전을 하니까 더 악화됐어요. 운전하고 나면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마트 장 보는 것도 일이었어요. 서울에선 집 앞 마트에서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샀는데 여기선 한 번 갈 때 일주일치를 사와야 했습니다. 짐이 많으니까 차에 싣고 내리는 것도 힘들었어요. 쌀 한 포대, 생수 한 박스, 채소며 과일이며 다 들고 집까지 날라야 했습니다. 장을 보고 오는 날이면 저녁엔 완전히 녹초가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차가 고장났습니다.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배터리가 나간 겁니다.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출동기사가 오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1시간 반 후에 기사님이 오셨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하고 나니 20만 원이 나왔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선 차가 고장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요. 차가 생명줄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어려웠어요.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 한번 놀러 오라고 했는데 다들 멀다고 안 왔습니다. 40분이 뭐가 뭐냐고 했더니 친구들은 주말에 그 먼 데까지 갈 여유가 없다고 했어요. 결국 제가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친구들을 만나러 서울에 갔어요. 왕복 3시간을 운전해서요.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외로웠습니다. 옛날에는 친구들 만나고 싶으면 전화 한 통이면 30분 안에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딸이 손자를 데리고 놀러 온다고 했는데 한 번 오고는 다시 안 왔어요. 너무 멀다고 아이 데리고 오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손자 보고 싶으면 저희가 서울로 올라가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는 겉돌고 서울 친구들과는 멀어지고 가족들도 자주 못 만나고 아내와 둘이서만 집에 있었어요. 저녁이면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서울에 살 때도 텔레비전을 봤지만 그때와는 달랐어요. 서울에선 내일 만날 사람이 있었고 갈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선 내일도 집에 있을 거고 모레도 집에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어요. 요즘 사람이 그리워 미치겠다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누군가와 수다 떨고 싶었습니다.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마을 회관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긴 했는데 우리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이야기가 잘 안 통했어요. 게다가 외지인 취급을 받으니까 편하게 어울리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시골로 왔는데 결국 고립 속에 갇혔다는 걸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내려왔는데 차 없이는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도움받을 것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는 점점 갇혀가고 있었습니다. 섬에 사는 기분이었어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섬에 우리 둘만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은 아프고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마을 사람들 눈치는 보여야 하고 친구들은 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집을 팔까 생각했습니다. 서울로 다시 올라갈까요? 아파트 전세라도 얻어서 살까요? 어느 날 밤 아내한테 말했어요. 우리 다시 서울로 올라갈까요? 아내가 한참을 말이 없더니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도 도망치면 어디 가서 살겠냐고요. 서울 가서도 또 힘들면 또 도망칠 거냐고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도망쳐 온 거였습니다. 서울 생활이 힘들어서, 경쟁이 싫어서, 복잡한 게 싫어서 도망쳤어요. 근데 여기 와서도 힘드니까 또 도망치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아내와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뭘 몰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새벽 2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어요. 우리가 준비 없이 왔다는 겁니다. 시골 생활이 낭만적일 거라고만 생각했지 현실은 보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은 이장님이 오시면 받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제가 먼저 찾아갔어요. 손에 과일 한 상자 들고요. 이장님 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장님이 나오셔서 의아해하시더라고요.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마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것저것 불평만 했다고. 죄송하다고요. 앞으로 제대로 배우고 싶으니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이장님이 처음으로 진짜 웃으시더라고요. 그동안은 형식적으로 웃으셨는데 그날은 진심으로 웃으셨어요.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제일 큰 실수가 뭔지 아시냐고요. 1년만 살아보고 오면 되는데 집부터 사버린다는 거라고 하셨어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장님 말씀이 시골은 계절마다 다 다르다고 했어요. 봄에 와서 좋다고 집 사면 여름 장마철에 후회하고 겨울 난방비 보고 또 후회한다고요. 1년을 살아봐야 진짜 여기가 맞는지 아는데 그걸 모르고 집부터 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딱 3달 살았습니다. 봄 한철만 보고 집을 산 거예요.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다 경험하지 않고요. 이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냐고요. 이장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고 천천히 배워가면 된다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마을회관 청소 당번이 돌아오면 일찍 나갔어요. 다른 분들보다 먼저 가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셔서 하나둘씩 도와주셨어요. 청소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마을에 몇십 년을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요. 어떤 할아버지는 60년을 이 마을에서 사셨대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평생을 사신 겁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니 배울 게 많았어요. 텃밭 일도 여쭤봤습니다. 잡초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벌레는 어떻게 잡는지요. 할아버지 한 분이 알려주셨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처음엔 상추랑 고추만 심으라고요. 너무 많이 심으면 관리를 못한다고요.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100평 텃밭을 다 심으려고 했거든요. 난방비 이야기도 했어요. 한 할머니가 알려주셨습니다. 겨울에 보일러 온도를 너무 높이지 말고 방 하나만 따뜻하게 해서 거기서 생활하라고요. 온 집을 다 덮이려고 하면 돈이 엄청 나간다고 하셨어요. 마을 행사에도 다르게 참여했습니다. 전에는 의무감에 나갔어요. 안 나가면 뭐라고 할까봐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배우러 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게 중요한지 배우러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슈퍼에 가면 할머니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고 텃밭은 잘 되냐고 물었어요. 옆집 할아버지도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트랙터 소리로 깨워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농사가 원래 그렇다고 이해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시골 생활을 몰라서 그렇다고. 이제는 이해한다고요. 그 후로 할아버지가 가끔 채소를 갖다 주셨어요. 직접 키운 오이랑 호박이요. 깨달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돈이 인사였어요. 돈만 내면 다 해결됐습니다. 근데 시골에서는 진심이 인사였습니다. 진심으로 다가가야 마음을 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다고요. 집을 사기 전에 1년이라도 전월세로 살아볼 걸 그랬다고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이 집을 팔지는 않겠다고요. 하지만 여기 정착한다고 확신하지도 않겠다고요. 1년을 더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름도 겪어보고, 가을도 겪어보고, 다시 겨울도 겪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을지 결정하기로 했어요. 만약 안 맞으면 그때 집을 팔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서울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읍내의 작은 아파트를 얻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도망치지 않는 거였습니다.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는 거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전원 생활은 낭만이 아니라 전략이다. 준비 없이 오면 실패하고, 준비하고 오면 적응할 수 있다. 시골은 도피처가 아니라 또 다른 현실이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배워야 한다. 석 달 동안 후회만 했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시골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석 달 만에 후회했던 그 집에서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후회만 하던 그때와는 다릅니다. 1년을 더 살아봤거든요. 여름 장마철에 마당이 진흙탕이 되는 것도 봤고, 가을에 낙엽 치우느라 허리 아픈 것도 겪었습니다. 겨울 난방비에 또 한 번 놀랐고요. 그렇게 사계절을 다 겪어보고 나서 결정했어요. 여기서 살아보겠다고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뭘 각오하고 사는지 알게 됐어요. 봄에만 보고 결정했을 때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3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체험 후에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봄에 집을 봤어요. 꽃이 피고 새가 울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그 모습만 보고 집을 샀죠. 2억을 한 번에 썼어요. 큰 실수였습니다. 집을 사기 전에 최소한 1년은 살아보셔야 해요. 전월세로 살아보시든 한 달살이를 해보시든요. 봄만 보지 마시고 여름도 보시고 가을도 보시고 겨울도 보셔야 합니다. 여름에 얼마나 덥고 벌레가 많은지, 장마철에 집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해요. 겨울에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제설은 누가 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도 지내보셔야 해요. 마을 행사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이웃들은 어떤 분들인지요. 병원까지 거리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거든요. 차로 얼마나 걸리는지, 버스는 몇 시에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1년을 살아보고 나면 알게 돼요. 내가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지요. 그때 집을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급하게 사셨다가 석 달 만에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는 자세로 가시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마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의식하지 못했지만요. 도시 사람인 제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행사도 귀찮아했고 회비 내는 것도 억울해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시골은 오래된 공동체입니다. 그들만의 문화가 있고 규칙이 있어요. 그걸 존중해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은 받아들이고 배워야 해요. 처음 1년은 적응기라고 생각하세요. 배우는 시간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왜 그런 규칙이 있는지 관찰하세요. 그리고 낮은 자세로 인사하세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고, 먼저 도움을 청하세요. 텃밭일 모르면 물어보고, 난방비 아끼는 법도 여쭤보세요. 마을 어르신들은 평생을 여기서 사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전문가예요. 그분들한테 배우세요. 제가 그렇게 했더니 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할아버지도 친절해지셨고 할머니들도 말을 걸어주셨어요. 진심으로 배우려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라는 겁니다. 시골에 내려오면 외로워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급하게 친해지려고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외로워서 마을 사람들한테 과하게 다가갔어요. 너무 빨리 친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부담이 되더라고요. 서로한테요. 시골 사람들도 나름대로 거리가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갑자기 집에 놀러 와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너무 자주 찾아가도 그렇고요. 천천히 가세요. 급하게 친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인사는 꾸준히 하되 깊이 들어가는 건 천천히 하세요. 마을 행사에 나가서 얼굴을 비치고 가볍게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시간을 두고 쌓아가는 겁니다. 1년, 2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놓치지 마세요. 가끔 몰라가서 만나고 전화도 자주 하세요. 시골 사람들하고만 지내려고 하면 오히려 외로워집니다. 도시 친구들과 시골 이웃들, 둘 다 필요해요. 균형을 맞추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저처럼 석 달 만에 후회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체험 후의 결정, 배우는 자세, 적당한 거리.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몰라서 3개월 동안 지옥 같았거든요. 여러분은 저보다 현명하게 준비하셔서 후회 없는 전원 생활 하셨으면 합니다. 전원 생활은 낭만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가시면 충분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저도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준비 없이 왔던 그때와는 다르거든요. 여러분도 꼭 준비하셔서 오세요. 그럼 분명히 잘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5세 시골로 내려와서 석 달 만에 후회했습니다. 몸은 아프고, 돈은 나가고, 이웃과는 어색하고, 외로웠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듭니다. 텃밭 잡초는 계속 자라고 난방비는 여전히 많이 나오고 병원 갈 때마다 차를 몰아야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게 전원 생활의 현실이라는 걸요. 전원 생활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고요한 풍경 뒤에는 잡초가 있고 벌레가 있고 냄새가 있고 외로움이 있어요. 끝나지 않는 노동이 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고 복잡한 이웃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도 삶의 일부가 됩니다. 저도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텃밭 잡초 뽑는 게 일이라는 것도,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는 것도, 마을 행사에 나가야 한다는 것도요.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는 방법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삶의 좋은 점들이요. 아침에 마당에 나가면 공기가 정말 맑습니다. 새소리도 들려요. 서울에선 절대 들을 수 없었던 소리죠. 직접 기른 상추로 쌈을 싸 먹을 때 그 맛도 있어요. 마트에서 사 먹던 것과는 다릅니다. 마을 할아버지가 가끔 갖다 주시는 채소도 고마워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저녁에 마당에 앉아서 별을 볼 때도 있습니다. 서울에선 볼 수 없었던 은하수가 여기선 보여요. 이런 것들이 전원 생활의 진짜 모습입니다. 힘들지만 아름답고, 외롭지만 고요하고, 불편하지만 자유로운 삶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전원 생활을 꿈꾸신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망만 보지 마시고 현실도 보세요. 준비 없이 오지 마시고
체험하고 배우고 오세요. 1년은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봄만 보지 말고 사계절을 다 경험해 보세요. 낮은 자세로 배우세요. 마을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너무 급하게 친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세요. 이렇게만 하신다면 저처럼 석 달 만에 후회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전원 생활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또 다른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을 때 오세요. 그럼 분명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꼭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전원 생활로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계획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